2019년 3월 19일 오후 11시, 홍콩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자마자 여보세요? 구룡 오피스텔에 시신 있어요. 누가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 빨리 가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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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에게 시신이 오피스텔에 숨겨져 있다는 전화를 받고 조사를 안 해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많은 오피스텔 방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오피스텔을 방문해 거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외부분의 손잡이가 쇠사슬로 잠겨져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문이 잠겨있는 1208호 철문을 두드려 봤으나 집안 내부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홍콩 구룡에 살고 있는 올해 34세인 류리진은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다툼이 잦아지더니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집을 나온 그녀는 생계를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업이 그렇듯 나이트클럽에서 댄스로 활약을 하다 보니 이상한 남성들이 접근을 많이 했고, 그녀는 잘못하면 또다시 아픈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혼자 험한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주위에서는 젊은 나이가 아깝다며 재혼을 권유했고, 리찌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진정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며 한 남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커피숍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커피숍을 두리번거리더니 그녀가 있는 쪽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앞에 선 로웨이원은 실례합니다. 스미스 소개로 나오게 된 로웨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리치 씨? 어머, 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소개팅 장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웨이원은 집기며 집안 물건 배치는 모두 리찌가 편한 대로 하라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 자기야, 그건 자기만 쓸 거니까 놓고 싶은 데다 놔. 그리고 전자제품도 자기가 사고 싶은 걸로 다 사. 자기는 참 여자 마음도 잘 아는 것 같아. 혹시 전직 선수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여자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어? 이 남자가 아내한테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비록 두 사람 모두 이혼의 아픔은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보기 위해 신혼살림을 차린 두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로웨이원은 이혼 경력이 4번이나 있는 아주 성격이 다혈질인 남성이었습니다. 이전에 같이 살던 부인들은 약물에 쩌들어 살고 난폭한 그의 성격을 맞춰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웨이원은 리찌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리찌 또한 손님들의 팁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클럽에서 약물에 쩌들어 살다 보니 약 기운이 떨어질 때는 항상 신경이 예민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신혼살림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로웨이어는 황급히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루리지는 그 벌은 못 고친 거니?
언제는 나만 사랑한다며. 에헤이, 오해야. 그냥 아는 여동생이라고. 내가 너 이러고 사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전차한테 쫓겨났으면 정신 차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부인한테나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년하고 붙어먹는 거야? 어허, 참, 당신도 오해라니까. 아이, 그만하고 저녁이나 먹읍시다. 사랑하고는 참. 에이. 다 큰 아들하고 딸이 있는 사람이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애비가 저러는데 자식들이라고 뭘 보고 배우겠어? 아이씨, 그만하자니까. 왜 아무 일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들까지 들먹거리고 그러는 거야? 쥐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야, 그러는 너는 남자 없냐? 내가 모르는 척하니까 그렇지. 너나 나나 밑바닥 인생 거기서 거기라고. 웨이원은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는 리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돈벌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일이 끊겼을 때 임대료며 공과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치가 여자 문제로 계속 자신을 괴롭히자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다가도 금세 풀리기도 했는데. 자기야, 나 일 끝나고 자기 일하는데 놀러 가도 돼? 아무 때나 와. 화끈한 걸로 보여줄 테니까. 알았어. 그럼 홀딱쇼 하는 거야? 참, 하는 짓거리하고는. 너는 네 와이프가 사람 많은 데서 홀딱쇼 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니? 아니, 참, 나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댄서들 보면 가끔 그런 거 하길래 그냥 해본 말이야. 웨이원은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클럽 입구를 지나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럽 안은 번쩍이는 조명으로 눈이 부셨고 아슬아슬하게 옷을 걸친 여성들은 봉에 매달려 야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웨이원이 테이블에 앉자 그를 알아보는 웨이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제? 그래. 불타는 화덕구이도 잘 지내고 있었지? 네, 형님. 형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니까요. 맥주 한잔 드시고 계세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웨이터가 돌아가자 가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야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웨이원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원희씨 오셨어요? 웨이원은 예희 씨의 가슴을 힐끗 바라보며 아이고, 이거 갈수록 예뻐지시네요. 별 말씀을요. 다 화장빨에 조명빨이죠 뭐. 아이, 그래도 그 속 빠진 놈들은 그 화장빨에 넘어가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농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리치도 테이블에 합석하며 세 사람의 대화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서 무대 준비를 하고 있던 예희 씨가 리치에게 얘 리치 있잖아. 글쎄 주인집 놈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나 미칠 것 같아. 내가 돈 있어야지. 지금 당장 갈 데도 없는단 말이야. 우와, 집주인이 정말 못됐다 얘. 준비도 안 됐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래? 그렇게 갑자기 올려버리면 어떡하라는 거니? 내 말이. 그래서 말인다. 자기야, 내가 당장 갈 데가 없거든.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만 비워달래.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들어온다나 뭐 어쩐다. 그럼 나는 길바닥에 들어놔야 한다고.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하려고. 당분간 너네 집에서 신세 던지면 안 될까 했어. 집 가면 바로 나갈게. 응? (2019년 2월 20일) 루리지는 친구 예이씨가 살 곳이 없다고 하자 남편과 상의한 후 예이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이씨가 신혼집에 들어오자 이제 12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세 사람이 살게 되었고, 그동안 조용했던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이씨가 들어오면서 루리지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지가 잠시 외출하고 들어온 어느 날, 그녀는 거실에 남편과 예이씨가 단둘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분명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두 사람이 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남편의 바람기에 클럽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예이씨의 평상시 모습을 보아 두 사람은 자신이 외출했을 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이씨는 지금은 비록 돈이 없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리지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그리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이자도 내야 하고 빌린 돈을 갚느라 돈이 남아있지 않아 리지가 외출하거나 출근할 때면 그녀 몰래 옷장을 뒤져 이 옷 저 옷을 거울에 대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리지의 옷장에서 못 보던 스커트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예이씨가 리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리지의 스커트를 입고 외출하려 하자 리지는 깜짝 놀라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안 벗어? 놀래라. 야, 내 옷 한 번 입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없는 사람 썰어서 살겠니? 광 떨어질 뻔했다. 너 혹시 그 옷 우리 남편이 너 입으라고 줬니?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옷장에서 내가 그냥 꺼내봤는데. 너 어제 나 일 나간 사이에 남편하고 잤지? 솔직히 말해봐. 들어와 보니까 우리 남편이랑 소파에서 잘 비비고 있더라. 왜? 나 없을 때 놀아나니까 짜릿하고 좋든? 심장이 쫄깃쫄깃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잘못 봤겠지. 이거 우리라고? 내 이것들이 그냥 확 죽여버리던지 하지. 루지는 친구 예이씨가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전에 앓고 있었던 의부증이 다시 생겨 고통스러웠습니다. 혼자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이불에 불을 붙여 창밖으로 던져버리는가 하면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스트레스는 이제 외의원에게 향했습니다. 외의원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있던 그녀는 그래, 오늘은 또 어떤 년이랑 놀아나서 이제서야 돌아오셨나?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제 퇴근했다고. 외의원은 리지를 밀치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리지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 갔고 두 사람의 다툼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잤냐고 말하라고. 예이씨는 험악해진 집안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리치 몰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예이 씨는 리치의 건강이 좋아지던지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정리되던지 해야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3월 16일) 저녁, 예이 씨는 일단 친구 리치의 집을 나가기는 했지만 짤 곳이 없어 리치 몰래 로 의원에게 다시 돌아가도 되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웨 의원은 그녀의 상태가 심하니 당분간 집에 오지 말고 리치가 회복되면 연락을 줄 테니 그때까지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참기 힘들었던 루리지는 창고에 숨겨놓았던 약물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끊었던 약물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약물에 손을 대자 이전에 경험이 있던 웨 의원도 그녀와 함께 약물에 취했는데 약에 취해 흐리멍텅한 눈으로 웨 의원에게 달려든 그녀는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웨 의원은 비틀거리며 자기야,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리치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싱크 뒤에 올려져 있던 그릇들을 모두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리치는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웨 의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여버린다고! 내가 그년 만나지 말라고 했지. 웨 의원은 그녀의 지나친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먹으로 리치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웨 의원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며 리치를 두들겨 팼습니다. 지긋지긋하다. 그만하자고. 웨 의원은 발가벗은 그녀의 상체를 밧줄로 묶어 창틀에 묶어버렸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웨 의원은 그녀를 말리다 지쳐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웨 의원은 한 손으로 눈을 비비며 창틀에 매달려 있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매달려 있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그녀의 몸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웨 의원은 창틀에 매달려 있는 아내를 끌어내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리치의 머리에서 질퍽한 무엇인가가 끈적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웨 의원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이 무서워 손가락을 그녀 코에 대보았습니다. 리치는 숨을 쉬지 않았는데 미치겠네. 도대체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웨 의원은 어제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야? 벽과 천장에는 어젯밤 구타로 생긴 붉은색 혈흔이 튀어 있었고 주방에서 걸레를 가져온 웨 의원은 벽과 천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혈흔을 닦다 지친 그는 이대로 있다가는 시신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붙잡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신을 토막낸다면 둔탁한 소리가 옆집에 울려 퍼질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저렇게 큰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면 CCTV에 찍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소파에 기대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치겠네. 시신을 어디다 처리한다? 웨 의원은
고개를 젖혀 천장을 바라보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침대를 바라보며 아! 그렇지. 웨이 원은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시신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트리스를 들어 올린 면적을 비교해봤습니다. 아, 들어갈 것도 같은데. 웨이 원은 시신을 사각진 나무틀과 침대 매트리스 사이 아래에 집어넣고 살짝 누워봤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웨이 원은 하루 종일 어지럽혀진 집을 청소하다 보니 날이 새버렸고 짐을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던 그때 가만히 있어봐. 만약 이대로 집을 비워둔다면 리치 지인들이 찾아와서 리치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게 될 텐데. 아이씨, 이걸 어떻게 한다. 도망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웨이 원은 집이 없어 떠들고 있는 예이 씨가 생각났습니다. 예이씨.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 저요? 뭐 어떻게 지내긴요. 아주 죽을 맛으로 지내죠. 근데 왜요? 웨이 원은 안심하듯 마른 침을 삼키며 다름이 아니라 리치하고 잠시 해외여행을 갈 거거든. 뭐라고요? 여행을 간다고요? 그럼 집이 비겠나요? 리치 한번 바꿔줘 보세요. 리치는 지금 바빠서 짐 싸느라 바빠서 통화는 못하고 그렇지 도착해서 연락을 바로 하라고 할게. 나 그럼 자기들 여행 가 있는 동안만이라 그 집에 잠깐만 지내면 안 될까? 한 번만 부탁하자. 웨이 원은 그녀에게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덥석 물어준 예이 씨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거 그런 말이지. 리치가 알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집 열쇠를 발판 밑에다 두고 갈 테니까 집사람이나 나 찾는 사람 있으면 여행 갔다고 말 잘 해주고. 알았지? 웨이 원이 떠나고 예이 씨는 집에 들어와 드디어 혼자만의 집이 생겼다며 침대 위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3월 17일 저녁 예이 씨는 리치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체가 있는 침대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예이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리치의 집에서 나갔고 현관문을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이 웨이 원을 추적하자 웨이 원은 이충이라는 여성과 오피스텔에 숨어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웨이 원이 검거되자 수사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꺼내봤습니다. 그러자 시신에는 구타로 멍든 101개의 상처와 갈비뼈 14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두개골이 파열돼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여성 5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웨이 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